어느 때보다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고위 인사에 대한 테러는 물론이고 대중들이 모여있는 쇼핑몰 등 공공장소에 대한 테러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대남 도발을 해올지 분석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송봉선 교수,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원이 뽑은 북한의 납치 테러 대상자 명단을 보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홍영표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이런 테러를 자행해서 북한이 얻는 게 무엇입니까? 북한이 이제 이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제 종전에도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국제적인 제재나 여기에서 북한의 주요 인물들에 대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했죠. 네. 해외 여행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즈니스 관계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았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자기네들 나름대로 대항적인 그런 요소가 짙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이제 특히 이런 우리 주요 요인에 대한 이거는 이 사람들은 정말 외교 안보 라인인데 여기에 특별히 집중하는 것은 역시 북한이 너희 막가파식으로 우리도 간다. 너희들 참수 작전을 하느니 또 요번에 또 특히 김정은이가 2월 16일 날 김정일이 생일날 금수산 궁전에 가는데 모습을 안 나타내고 몰래 갔었죠.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친구가 이제 속내는 겁을 내면서 우리한테 뭘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이런 대응 자세에서 역시 우리 북한 안보 라인을 겨냥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번에 경고 이런 거를 테러를 하겠다 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고위 인사뿐만 아니라 주요 탈북 인사에 대한 테러 경보도 높아졌습니다. 외교관 출신의 탈북 인사죠.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의 암살 지령이 내려졌다라는 첩보도 있던데요. 경호 인력도 평소보다 4배가 늘었다고요? 네. 일단 첩보하고 정보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첩보가 여러 개가 이제 모여야 이제 정보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는 아니지만 고영환 씨를 살해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암살할 수 있다는 이제 소위 첩보를 이제 입수하고 그러나 혹시나 절대로 이 탈북자분들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경호를 해서 경호 인력이 4배로 늘었답니다. 고영환 씨뿐 아니라 박상학 씨, 대북 전단 살포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죠. 박상학 씨도 마찬가지. 박상학 씨도 여러 차례 협박을 받은 바 있고, 그 다음에 조명철 의원 같은 분,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그러니까 탈북자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북한의 인권운동도 하고 또 북한의 속속들이 내부 사정도 잘하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북한의 아주 치부를 다 드러내고 하니까 그들로서는 좀 눈에 가시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처형 명단 7명 명단을 구체적으로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이런 방송에 많이 나오는 분들이죠, 주로. 그러나 이제 우리 정부가 한 분이라도 이분들 좀 다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해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살해하러 온 간첩이나 그런 공비를 체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아직까지는 첩보 수준이긴 하지만 철저한 경호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송 교수님, 이렇게 우리 경찰이 철통 경호를 하고 있는데 좀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과거에 돌아보면 김정일의 처족하라고 하는 이한영 씨가 북한의 공작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한영이는 제가 직접 담당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한영이 이 사람은 성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의 숙소에서 김정남이가 자랄 때 말동무를 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위스로 가서 유학할 때도 같이 대동해서 내보냈죠. 근데 이 친구가 82년도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전에는 김정일에 대해서 사생활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로 참 자세한 거를 많이 얻어냈죠.
그리고 이제 김정일의 치부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얻어냈고 그랬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자해한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때도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를 했어요. 네. 너 언론에 절대 나가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조심하라고. 이 친구가 KBS의 주택조합을 하면서 여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걸 해가지고 쫄딱 망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지원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신문사 D사를 찾아가가지고 자기 자신이 김정일에 관한 정보를 많이 내놓을 테니까 네. 돈을 좀 내놔라. 근데 D사가 이상하니까 이제 안기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게 절대 나가면 안 되니까 그 사람 신상이 위험하니까 그 중단하라는데 이 친구가 또 거기서 안 되니까 C사로 갔어요. 근데 C사는 이걸 받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일 3일간인가 특종을 그걸 썼는데 이러고 나서 이제 김정일로 봐서는 자기 치부가 다 신문에 다 나오고 그러니까 대노했죠. 그래가지고 이건 꼭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북한의 암살종이 최순호라는 암살조를 보내가지고 여기 내려와서 이제 분당에 그 사람 숙소가 있는 지하에서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앞에서 이 사람이 살해됐죠. 그런데 우리 최순호 일당을 갖다가 잡아야 되는데 역시 그때 우리 관계 당국이 계속 추적을 했지만 대개 이제 단서가 나오는 게 무슨 지문이나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저쪽 사람이라 이게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잡지를 못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봐도 스스로 자기가 죽을 길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인도 일부러 우리가 경찰 출신의 딸을 갖다가 결혼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인도 이한영이하고 사이가 또 좋지 않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도 있었고 하여튼 가정적으로도 불우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격이 차분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주는 경호원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얘기가 아저씨인지 뭔지 이렇게 가만히 몰래 들어보면 욕을 해요, 전화로.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싫어하고 배척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자기가 스스로 무덤을 판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묘를 판 사람입니다. 네, 조심을 했어야 하는데 스스로를 많이 그렇죠. 외부에도 예, 언론에 노출을 시켰군요. 예, 이런 예,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됐는데 예. 그런가 하면 또 고위 탈북자였던 황장엽 선생도 한국에 와서 또 돌아가신 날까지 계속해서 테러 위협에 노출이 됐었죠. 예, 상당히 테러 위협을 많이 받으셨죠. 소포로 손도끼도 보내오고 죽이겠다는 첩보도 많이 들어왔고 네. 그다음에 북에서 이 황간음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그런 테러 위협이 있었는데 근데 이 황 선생은 제가 가까이 제가 이제 거기 관여했던 사람이지만은 스스로 이 양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이미 자기의 목숨과는 초연하다. 자기는 언제 죽어도 괜찮다. 네. 전혀 들어올 것이 없다. 이게 참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의연해. 오직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이 남쪽으로 온 것이지. 네. 내가 북한 사람들 김정일이가 무서워서 무슨 내가 저걸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경호가 항상 붙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양반은 의연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봐서는 여기 와가지고 이제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통제를 하는 바람에 북한의 내부 실정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개하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하긴 하셨지만은 그렇게 제대로 하시진 못했죠. 그런데 하여튼 이런 면에서 북한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테러를 하려고 애썼던 것이 여러 가지 첩보에서 많이 나왔죠. 네, 예. 테러 위협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좀 의연하게 많이 초연하신 대처를 양반이죠. 하셨군요. 예, 네. 예. 홍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철저한 경호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특정 인물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의 쇼핑몰이나 지하철 같은 그런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테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 위험이 오히려 더 크죠. 이 특정 인물들은 대개 우리가 대상이 되는
타겟이라 그러죠. 타겟이 되는 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경험만 확실하게 해드리면 되지만 불특정 다수는 이거 뭐 전국을 다 경험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북한이 이제 83년에 국가 요인들 전두환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국가 요인들 암살하려고 아웅산 테러 해서 많은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이 많이 사망하셨죠. 그 다음에 86년에 가서는 88 올림픽을 하니까 올림픽 방해하려고 김포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5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그 칼기 테러 사건. 그래서 지금 당시에 마유미라고 알려졌던 김현희 씨, 그와 어떤 노인 한 분이 결국 폭탄을 해가지고서는 칼기에 탄 전원이 다 사망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한영 씨 암살인데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런 특별히 북한의 테러라고 아주 딱 꼬집을 만한 테러 같은 거는 아직 없었습니다만은 천안함 폭침이라든지 연평도 포격처럼 이제 보다 더 대담하게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뭐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여기저기 뭐 경계도 하고 있지만 진짜 북한이 작정하고 이를테면 지하철이라든지 대형 쇼핑센터라든지 특히 공항 뭐 또 역 이를테면 기차역 뭐 이런 데다가 정말 테러를 하려고 각오를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 북한이라고 지목이 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하기보다는 일단 안보리 제재를 일단은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연합훈련 또 하잖아요. 그러면 또 한미연합훈련 어마어마한 규모로 또 하니까 감히 또 못할 가능성이 있고 5월 달에 이제 노동당 당대회를 또 36년 만에 하기 때문에 그 직전에 또 하는 것도 좀 쉽지 않다고 이렇게 보면 5월쯤 돼가지고 이제 남북한 간에 다시 대화가 된다든지 지금으로 봐서는 5월 달에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대화가 된다든지 이렇게 뭔가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이제 본격적인 테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뭐 그 새누리당 의원 그 정보위 의원 한 분은 3, 4월에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뭐 테러나거나 하는 건 뭐 불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겠네요. 뭐 경호 인력을 일일이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철저한 그리고 그 국민 같습니다. 시민 한 사람도 항상 이 주변에 좀 이상한 동태하는 사람이 있나 없나 또 가방 뭐 지하철 같은데 가방을 누가 두고 내 가방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고 사람은 없는데 가방만 있다든지 그런 그 국민 안보 의식 같은 것도 좀 새롭게 다 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송 교수님, 북중 접경 지역의 북한 요원들의 활동이 또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이곳을 뭐 여행하는 여행객들을 포섭할 가능성 이런 것도 제기가 되고 있던데 아무래도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주의해야죠. 근데 이제 그 북중 접경 지역엔 대개 이제 단동, 그 다음에 지반, 그 다음에 이제 그 남평,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길, 그 다음에 도문, 훈춘, 방천 뭐 이런 지역에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많이 가시는데 이제 그 여기 뭐 큰 여행사를 통해서 단체로 가시는 건 괜찮아요. 물론 단체로 가는데도 이제 그 특히 그 뭐 지반 같은 데나 그 지금 그 이 어딥니까 단동 앞에 그 압록강 같은 데는 배 유람선도 이제 타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 단체로 하는 건 이제 중국 뭐 여행사를 다 통해서 이렇게 조금 안전이 보장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뭐 단독 여행이라든지 뭐 한두 사람 여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은 그 북한이 그 조교라는 게 조선족 교포 이게 북한 사람들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 배치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이제 그 소위 유인 공작을 한단 말이에요. 뭘 가르쳐 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유인해서 뭐 차로 납치해서 저쪽으로 데려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종교인들이 곳곳에 많이들 지금 그 포교를 하느라고 계시죠. 근데 우리 과거에 예를 들면은 뭐 김동식 목사라든지 안승훈 목사라든지 김정훈 목사라든지 특히 천도교에서는 오익재 씨 같은 장 이런 사람들이 유인 공작에 의해서 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내가 뭐 신문에도 전에 칼럼을 썼습니다마는
제3국의 제3국인 그 종교인들은 가면 뭐 그래도 내 보내줘요. 몇 년 지나면 뭐 1, 2년 지나면. 근데 이상하게도 이제 우리 종교인들은 절대 내보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종교 포교하시는 양반들, 조중 국경 지역에 그 아주 주의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김정은이가 그 이제 탈북자들이 그 많이 그 증가했었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최근에 와가지고 철저하게 이제 이 탈북자들을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위부 요원들을 중국에 파견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뭐 납치 이런 걸 기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보안 교육도 과거처럼 시켰는데 요새 보안 교육을 잘 안 시키는 것 같고 전혀 뭐 여행 자유화가 돼서 그런데 여행사들 뭐 주요 간부만이라도 통해서 이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하나도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홍 박사님, 뿐만 아니라 북한이 5월 당대회 전에 뭐 3, 4월쯤 해서 사이버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던데요. 네, 사이버 테러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과거에도 핵실험 할 때마다 그 핵실험하고 한두 달 지나서 사이버 테러를 계속 해왔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이버 테러 가능성 매우 크다. 사이버 테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숨어서 이 저 두더지처럼 숨어가지고 할 수 있고 또 북한은 이렇게 인터넷이 열려 있는 사회가 아니라 중국으로 몇 회선만 나가가지고 거기서 중국에서 사이버 테러를 하니까 북한에서 하는지 100% 찝어내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복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추적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추적해서 북한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결정적인 증거가 대봐라 또 그래서 남남 갈등도 되고 북한이 아닌데 북한이라고 또 그런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이버 테러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 최근에도 청와대를 사칭한 그 메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그 열어본 사람들이 좀비 PC가 된다든지 그런 걸 지금 당한 적이 있고 과거에도 뭐 농협이라든지 신한은행이라든지 여러 금융기관 또 KBS 뭐 MBC 뭐 공격당하고 청와대까지도 사이버 공격당하고 디도스 공격에 해킹에다가 하기 때문에 이 사이버 테러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 국정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아주 뭐 그 전 세계를 다 들여다보면서 특히 중국을 요주의하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이걸 발본색원하는데 중국이 또 북한하고 특수관계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완벽하게 되기는 어려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또 애로사항이 있군요. 자, 말씀 들어본 대로 이렇게 대남 공작에 열을 올리는 김정은이 아이러니하게도 우주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신뢰와 협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본 후에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우주 개발 사업과 관련한 대외 활동을 활발히 벌여 우리의 평화적인 우주 과학 연구와 위성 발사 분야에서 국제적인 신뢰를 증진시키고 협조를 강화해 나갈 때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자국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때문에 국제사회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 신뢰와 협조를 증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역시 막가파식의 또 천방지축의 김정은이지만은 이 무기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은 국제적으로 자꾸 이제 제재도 받고 비난을 받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생각해 놓은 것이 그런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로 핵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평화적인 우주 개발한다는 하나의 그 넌센스적인 하나의 이런 위장적인 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정말 그 북한은 뭐 콩으로 메주로 쓴다고 그래도 그 믿을 지금 그게 아니죠. 모든 신뢰를 다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 그 거짓말을 하는 게 북한이 뭐 한두 가지입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그 분단 이후에 거의 90%가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저 사람들이 공작을 하는 데는 우리보다 훨씬 발달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방어적인 수세적인 공작을 하지만은 저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다 이 공작적으로 나오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말은 철저히 위장 공작이죠. 예. 평화적인 우주 개발이다. 그건 절대 아니죠.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정황이 요번에 탄도나 그다음에
이 우주에서 그 궤도 떨어지는 거 여러 가지 볼 때 이것은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거는 장거리 미사일이지 위성이 아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호도하기 위해서 지금 김정은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죠. 김정은의 그 엉터리 같은 그 말이. 네,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홍 박사님 마지막으로요. 우리나라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서 유엔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걸까요? 무엇보다도 그 어느 회든지 네. 회원이 되면 그 회칙을 지켜야 되는데 유엔 헌장을 번번이 어기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어겨서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으로 이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제재하겠다. 또 그러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또 어기고 해서 너무나 계속 어겨대고 요번에는 아예 제재 결의안이 나오기도 전에 또 어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북한의 악행 그리고 이 회원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걸 명시함으로써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고강도로 도출하는데 일단 분위기를 형성하고 또 지금 유엔 인권이사에 곧 하는데 또 북한의 외무상이 또 가가지고 또 자기네 뭐 인권 나름대로 하고 있다 또 그럴 거예요. 근데 북한의 외교관들이 얘기하면은 이제 콩으로 매줄 쏜다 그래도 안 믿게끔 너무나도 거짓말하고 기만적이다. 그러니까 회원은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사실 그 유엔 헌장에도 회원을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아직 전례가 없는데 71년도에 이제 대만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다가 이제 그 해석을 달리해가지고 유엔 총회에서 이 중국의 대표는 메인랜드 차이나 중국 본토다 그래가지고 대만은 쫓겨나고 중국이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뭐 체코슬로바키아나 뭐 이게 나라가 분리된다든지 이럴 때 그 뭐 탈퇴하고 또 다른 나라가 새로 가입하고 이런 경우는 있었어도 그냥 나라 하나를 강제로 추방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북한을 뭐 여기서 유엔에서 쫓아내려고 한다기보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가혹하게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분위기 조성이고 또 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다. 이런 차원에서 제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북 제재에 대한 분위기 조성 차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시군요.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